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 식물 조사 방법, 식물 군집 조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그 전에 요거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도 물에 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물에 떠 있으려면 이렇게 누워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머리를 집어넣고 이 사람도 머리를 들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머리를 들고 책은 아니고요. 마트 전단지예요. 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게나 있어도 뜨는 거. 내가 어떻게든 깔아앉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 일어서 있어도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저씨 두 분이 그냥 서 계시는데 발이 안 닿거든요. 지금 발이 닿지 않는 곳인데 서 있을 수 있고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디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해라는 곳입니다. 사해. 사해라고 해서 여긴 염분이 다른 곳에 한 7, 8배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 짜고 이 물은 너무 짜고 너무 염분이 높다 보니까 여기 종이에 묻어도 바로 스며들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농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그 밀도 차이 때문에 사람이 쉽게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쪽 안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네,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물이 없습니다. 네, 여기 생태계가 거의 지금 안정된 상태가 아닌 거죠. 거의 모든 생물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바다 염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그래서 무생물이랑 생물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여기는 증발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물이 유입되는 곳은 없는데 증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물이 막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어. 그런데 증발량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수분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염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에 여기 사막처럼 되어 있는 산 보이죠? 일단 산이거든요. 산인데 나무 한 그릇 없죠. 식물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건조해서 사막지대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햇빛의 양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구나라고 연결을 시켜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생태계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물이 없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날씨가 좋은 나라들은 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식물 군집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를 펴세요. 교과서 182쪽이에요. 교과서 182쪽에 가시면 식물 군집 조사 방법이 있어요. 식물 군집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안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줄을 좀 긋겠습니다. 여기에 좀 그어볼까요? 식물 군집 조사할 때는요. 주로 어떤 방법 사용하냐면 방영구법 사용해요. 방영구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방영구를 설치하는 게 방영구법입니다. 방영구가 뭔데요? 라고 하려고 보니까 밑에 바로 사진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생겨있는 나무틀 보이시죠? 나무틀이 있고 안쪽에 실로 이렇게 칸칸이 나누는 거 보여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방영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던져 풀밭에. 뚝 던져놓고 떨어뜨려 놓고 이 칸이 있으니까 이제 개수가 세기가 편한 거예요. 요게 방영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조사하냐? 방향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분포 형태, 그 다음에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너희한테 얘들아 여기 있는 것 중에 토끼풀 면적 조사해봐. 그럼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방향구 칸칸이 나눠져 있고 이 칸의 그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방향구가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여기 1m짜리 있어요. 여기 1m. 여기도 1m. 1m면 100cm죠. 그래서 여기도 10cm, 10cm 보통 10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칸이 그러면은 가로 10, 세로 10cm 방향구 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고 토끼풀이 선생님 한 칸을 다 뒤엎었네요. 그러면은 넓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토끼풀이 한 반 칸 정도 뒤덮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넓이 또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방향구가 참 아주 심플하지만 괜찮은 도구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밀도랑 빈도랑 피도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밀도라는 거는요. 줄을 그어볼까요? 그 조사하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특정 종의 개체 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구 밀도 얘기하면 인구 밀도
우리 인구 밀도라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단위 면적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게 인구 밀도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빈도는 어떻게 할까? 빈도는 어떤 개체가 출현하는 비율이래요. 어디서 얼마큼 튀어나와? 이런 거예요. 방영구에서 선생님 여기에 민들레 튀어나왔는데요. 여기도 민들레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개체 수가 몇 개인지 중요하잖아. 선생님 여기 민들레 3개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3개인지 뭐 5개인지 1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칸에도 있는데요. 선생님 이 칸에도 민들레가 있어요. 그래서 몇 칸에서 대체 출현하는지 그게 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다음 피도는 피부처럼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얘기합니다. 면적. 그래서 뜻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네요. 구하라는 거 문제에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요게 한 단원의 그 내용 자체가 요게 다니까 이거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예,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보세요. 중요치가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래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어떤 애의 밀도를 계산해. 여기 계산해요. 같은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제곱미터 한댔죠? 보통은 1m니까 1제곱미터일 거잖아? 그 안에 어떤 애가 인구 밀도 얼마나 되니? 개체 수가 몇 마리나 되니? 뭐 몇 그루나 되니? 이거 넣는 거예요. 그다음 빈도라는 거는 몇 칸의 방영구에서 출현했니? 뭐 이런 거. 피도는 면적이 얼마나 되니?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할 줄 아실 거고, 자, 이거를 계산하시고 나면 이번에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도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 밀도도 중요하지만 딴 애들에 비해서 내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상대 밀도예요. 그래서 나의 밀도, 너의 밀도, 걔의 밀도, 뭐 쟤의 밀도 다 더해가지고 모든 종의 밀도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분의 나의 밀도 곱하기 100분율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겁니다. 상대 빈도 마찬가지, 피도 마찬가지. 구하는 공식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계산할 거니까. 됐죠? 근데 허무하게 시험 문제 이 식이 그냥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제공이 되더라도 못 구하는 사람도 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 연습은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줄을 또 좀 몇 개 그어야 되겠네. 자, 중요치라고 하는 게요. 뭐냐? 아까 줄 거 같죠, 선생님? 여기 중요치라는 거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건데 이게 가장 높은 걸 뭐라고 하냐면 우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점종. 그 동네를 우점하고 있는 종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개체수도 많고요. 넓은 공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식물은 그런 광합성도 많이 하겠네요. 고기 다 덮고 있고 막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우점종은요, 군집 구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 동네의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만약에 이파리가 엄청 넓은 애가 우점종이다 그러면은 그 동네 애들은 햇빛 보기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있어요. 자, 요거 같이 봅니다.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지표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핵심 종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희소종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종 이거 써놓은 용어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요치가 가장 큰 거는 우점종이라고 한댔고요. 그 다음 지표종은 뭐냐면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 볼 수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굉장히 추운 동네에서만 사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걔가 있어. 그러면 이 동네 추운 동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뭐 추운 건 사람도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밑에 그림 가보세요. 지표종이 예시. 자, 지유류는요. 대기 중 이산화탄 농도가 높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나무에 지유류가 막 보이는 거야. 지유류 뭔지 얘기해줬었죠? 여기 막 이끼류 같은 거 하고 균류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엉켜가지고 공생하는 거. 요게 지유류인데 얘네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 동네는 이산화황이 적나 봐. 여기 좀 공기가 깨끗한가 봐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지표종이에요. 우리 그런 거 광고에서 본 적 있죠? 혹시 뭐 샘물 광고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땡땡 샘물, 땡땡 생수 이런 거 얘기하면서 1급수에만 사는 누구 물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지표종입니다. 전부 다. 그럼 걔네들이 있으면 여기는 1급수만 사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봐서 물이 굉장히 깨끗한 곳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표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은요 뭐냐면 우점종은 아니야. 거기 그렇게 우세하게 막 뒤덮여가지고 다 뒤덮고 많이 살고 있는 애들은 아닌데 그런데 그 동네에 영향을 많이 미친 애가 있어. 존재감이 좀 큰 애가 있다고요. 뭐 개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덮고 있는 것도 아닌데 존재감이 큰 애가 핵심종이에요. 얘도 예시가 있네요. 수달 같은 경우. 그 동네에 수달이 엄청 많이 막 그때까지 살고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얘가 알고 있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그 동네에 먹이를 막 먹으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 놓은 집 같은 거 가지고 그 사이사이 물고기 한 번씩 숨기도 하고 서식지도 제공하고 어쨌든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희소종은 뭘까요? 네, 개체수가 적어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거의 멸종 위기종 이런 거. 희소종. 됐죠? 우리가 뭐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희소종은 실제로. 많이 못 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내려가서 문제를 바로 푸시고요. 일단 요 핵심 개념 문제 풀고요. 그 다음 선생님 계산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가가지고 1번 문제 바로 봐요. 다 특정 종의 개체들이 차지하는 면적 피부처럼 덮고 있는 거. 피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자, 2번 문제 갑니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합을 뭐라고 하죠? 네, 중요치라고 얘기해요. 중요치. 중요치가 높은 게 뭐예요? 중요치 높은 애를 뭐라고 해? 네, 우점종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됐죠? 네,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자, 탐구활동 있습니다. 요거를 날씨가 좋으면 우리가 이것도 막 형성평가 아니고 수행평가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춥고 시험기간이 임박해가지고 네, 수행평가로 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초본 군집조사, 초본 풀 같은 경우에 할 겁니다. 방영국법으로 그 식물 군집조사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그림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나있는데 방향구를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칸칸칸칸 되어 있는 방향구를 가지고 옵니다. 칸칸칸칸 되어 있는 방향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실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교실에는 그 풀이 없잖아요. 밖에 산에 가서 하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모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단추 같은 걸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하자 그냥. 빨간 거는 뭐 민들레라고 하고 초록색은 쑥이라고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야. 정한 다음에 뿌려놓고 그 위에 지금 투명한 시트지 올려놓은 거 보이죠? 네, 칸칸이 그려져 있는 투명한 시트지 올려서 칸 개수라는 걸 세워보는 거예요.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얘네들은 그 방향구 요 시트지를 4등분 잘랐네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른 거를 한 칸 하나씩 들고 와서 야 각자 맡은 구역만 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볼게. 내 구역에서는 몇 칸에서 등장해. 네 구역은 몇 칸에 등장해. 얘는 두 칸, 나는 한 칸.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은 전체적인 몇 칸인지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 그런 식으로 했단 얘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하면 궁금해하는 게 있어. 선생님 단추가 중간에 걸쳐져 있는데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이 칸에 세요, 이 칸에 세요? 아니면은 두 칸에 다 있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은 할 수 있겠지. 면적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요거 면적 더하기 요거 면적 하면 되니까. 근데 뭐 개수는 어디에서 쓰지? 이 칸에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좀 더 많은 곳에. 됐죠? 좀 더 많은 곳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반반인 것 같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너무 똑같다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둘 중에 한 군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표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기록해 볼까요?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사는 식물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냉이 이런 거 있거든요. 민들레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뭐 그다음에 토끼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토끼풀 뭐 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칸에 몇 개 나왔는지 한번 세워봐.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조사했는데 뭐 얘가 개체수는 방향구 이렇게 막 있는 거 칸이랑 상관없이 몇 개인지 세워봤더니 한 11개 정도 나왔대. 쑥은 뭐 여기 뭐 있고 그 다음에 냉이는 한 17개 정도 나왔다 치고요. 민들레 3개, 토끼풀 한 2개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질경이가 출현한 방향구수 11개는 11개인데 질경이가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2개, 3개, 4개가 같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같이 있을 수 있겠고 맞나요?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어떤 데는 또 2개씩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개수랑 칸수랑 다른 거예요. 개체수하고요. 출현하는 방향구 칸수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개체수는 몇 개냐면 5개, 여기 2개, 7개, 8개, 11개, 11개 되는데 출현하는 칸수는 몇 칸이야? 1칸, 2칸, 3칸, 4칸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써주면 뭐 4칸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개체수하고 그 출현한 방향구 수하고 이거 차이 알 수 있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냉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더니 뭐 결과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짠,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써봤어요. 네, 이거 쓰실 분들은 잠깐 일시 정지하고 쓰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상대 밀도부터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밀도 구하는 건 없고요. 상대 밀도 구하는 것만 있어요. 밀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질경이 갖고 와서 이거 밀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네, 앞에 이제 공식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전체 면적 분의 얘가 밀도, 인구 밀도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개체 수, 면적분의 수라고 하시면 돼요. 면적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m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로 1, 세로 1 해서 1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면적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거라고 가정하고 선생님 해볼게요. 자, 그럼 개체수가 1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밀도가 11인 거예요. 얘는 그럼 17이겠죠? 그리고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는 24고 이런 식으로 자, 면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상관이 없다고 했는지 아실까요? 상대 밀도 구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의 상대 밀도 구하는 거 해봅시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상대 밀도를 여기다 구해볼게요. 누구의? 여기 질경이 가지고 와서 상대 밀도 구해볼게요.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시면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여기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 할까? 자, 질경이의 상대 밀도는 각각 애들의 밀도를 다 합치는 거죠. 애들의 밀도 합. 누구? 질경이 밀도 더하기 냉이 밀도 더하기 민들레 밀도 더하기 토끼풀 밀도 더하기 쑥 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분의 질경이의 밀도를 가지고 오는 거죠. 질경이 밀도는 11이었고요. 아이고 잠깐만. 자, 질경이의 밀도 이거 숫자를 쓰면 안 되고 식인데 질경이의 밀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 적으면 되겠지. 아, 질경이 밀도 11, 냉이 밀도 17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4 분의 11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나오나요? 그리고 백분율로 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빨리 두드려봐. 두드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 폰 갖고 있잖아요, 지금. 두드려 보세요. 자, 그럼 상대 밀도 하나 구했네. 이렇게. 그럼 냉이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상대 빈도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상대 빈도라는 거는 빈도를 가지고 와서 모든 아이들의 빈도를 다 더해서 그거 분의 질경의 빈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현 방향고속의 빈도니까 네, 어떻게? 4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분의 질경이의 빈도 4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아마 22.2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 상대 피도는 면적, 면적 여기 있네요. 전체적인 피도를 구해봐라. 그럼 피도는 어떻게 구해? 피도도 면적분의 지가 차지하고 있는 넓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럼 면적이 전체 면적이 지금 보통 1 곱하기 1이니까 1분의 넓이 하시면 되겠죠. 이 면적 44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구해서 쓴 다음에 1분의 44니까 어차피 이게 피도일 거예요. 피도 자체가 44일 거예요. 1분의 44니까. 얘는 1분의 38.25가 자기 피도겠죠. 얘는 1분의 6이 피도겠네? 이렇게 다 있네. 아, 그럼 상대 피도는 이거 더하기 해준 다음에 그 분의 44 질경일 거 해주시면 상대 피도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요치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중요한 거 나왔네. 중요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중요치는 요거죠. 상대 밀도하고 여기다가 표시할까? 그냥 바로. 중요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는 중요치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해주면 되겠네. 다 더해서 여기다 쓰시면 나오겠죠. 그랬더니 얘가 76.54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구해보세요. 구해보시면 냉이 같은 경우에는 한 81.64 뭐 이 정도 나오고요. 얘는 20.98 이렇게 나오고 얘는 20.99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 놓은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계산기로 두드려 보던가 아니면은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더니 나오네. 1번 답 찾아봅시다. 우점종을 적어봅시다. 우점종 누구예요?
예, 중요치가 가장 높은 누구? 냉이. 답은 냉입니다. 냉이. 왜? 오점도 어떻게 결정했는데요? 네, 중요치가 가장 큰 것. 중요치가 가장 큰 것이 우점종이다. 쉽죠? 2번 문제 가볼까요? 식물 군집은 사실 피도도 중요해요. 뭐 많이 개수가 많거나 뭐 빈도수가 많은 거 출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덮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 왜 그럴까요? 네, 걔가 많이 덮고 있으면 밑에 애들이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쵸? 네,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식물은 광합성 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양을 얘가 가리거나 안 가리거나 하는 게 피도가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도달하는 면적을 결정해 주는 거죠. 면적을 결정합니다. 피도가. 어렵지 않죠? 그죠? 다 쌌나요? 3번 문제 가볼까요? 네, 3번 문제. 어떤 지역의 초본 군집 조사할 때요. 오점종이 항상 같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뒷산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오점종이 나왔어. 냉이라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가봤어. 냉이야. 다음 달에 또 가는데 냉이야.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갔는데 이번엔 냉이가 사라진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계절 차이도 있습니다. 됐죠? 뭐 계절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수량 차이도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은 갑자기 애들이 쑥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을까 다를까? 네, 항상 같진 않아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러분. 살짝 본문 앞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 182쪽 가세요. 182쪽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풀 말고 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번에는 키가 큰 교목. 교목이라는 건 일단 나무가 큰 거예요. 네, 우리 집 앞마당에 심을 수 없는 거. 이런 나무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피도를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거 물었어.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할까요? 네. 어떻게? 방향고를 또 설치해도 됩니다. 방향고 어떻게 설치해요?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뜨려요? 네, 그렇진 않고요. 중간쯤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걸 찾고 싶잖아. 그래서 한 120cm 정도, 우리 가슴 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실을 묶어요. 양쪽에 이렇게 테두리. 묶어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이 나무 기둥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드론 띄워서 조사해도 되고. 그거는 그때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쓰던 방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슴 높이 정도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나무 둘레 같은 거 측정하고 면적 같은 거 측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가슴 높이 흉고 직경, 나무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흉고 직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네, 어려우면 몰라도 되는데 나무도 어쨌든 측정은 할 수 있다. 요건 알고 계셔야 돼. 나무는 측정 못하는 거 아니다. 나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딴 것도 할 수 있긴 있어요.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방향구가 요걸로만 하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개념완성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개념완성 책을 빨리 꺼내보세요. 빨리 꺼내오세요. 자, 개념완성 261쪽을 펴십니다. 261쪽. 펴시면 네, 여기 방향구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밀도 개체수하고 그 다음에 빈도도 쓰고 그 다음 피도 쓰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그 교과서에서요, 이거 면적 몰라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상대 밀도 같은 거 구할 때요,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밀도는 중요한데 밀도에서는 그 면적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상대 밀도 구할 때는요, 면적이 별로 안 중요한 게요.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가지 식물이 있네요. 그럼 질경이 밀도를 구해보자. 질경이 밀도, 여기 동네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 이 방향구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치고요. 이 면적 분의 개체수 만약에 뭐 했다, 뭐 여기 있는 숫자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뭐 한 개.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또 전체 면적분에 뭐 5개가 있었다 칠까요? 그 다음에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면적분에 한 3개가 있었다 칠까요? 네, 그러면은 요게 각각의 밀도잖아요. 지금 밀도 더하기
밀도 더하기 밀도 한 거예요. 그 이번엔 질경이 밀도를 쓸게요. 뭐 질경의 밀도는 전체 면적분의 한 개요. 요게 지금 그러면 상대 밀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는 거 있죠? 예, 요거 다 없어질 거잖아, 분모에서. 그래서 결국 전체 면적을 몰라도 구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더라. 뭐 할 때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할 때는 결국 분모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조사한 요 숫자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 면적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205쪽을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있는 단원 종합 문제 당연히 풀어야 돼요. 205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205쪽에 9번 문제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5쪽에 9번 문제. 자, 9번에 보시니까 그림은 계책은 A와 B, C와 D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랑 혼합 배양했을 때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A하고 B를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는 각자 무슨 곡선이 잘 나타나고 있어? 네, S자형 곡선 잘 나타나고 있죠? 기억나죠? 이거 S자형 곡선 나오는 거? 근데 혼합 배양했더니 A는 S자형 곡선이 잘 나타나고 성장을 잘 하는데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갑자기 다시 줄어드네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렸네 여기. 사멸했네요. 사라졌어. 사라짐. 왜 사라졌을까? A랑 B랑 같이 키우니까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럼 이거 A와 B가 뭐 일어났던 거예요? A와 B 사이에 네, 경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여긴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쟁한 다음에 이긴 애가 진 애를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이긴 애만 살아남고 진 애는 그냥 퇴출. 여기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셨죠? 그거의 전형적인 그래프고요. 그다음 C하고 D도 좀 볼게요. 자, C하고 D는 약간 독특한 또 모양이 나타나요. C하고 D 지금 현재는 이렇게 S자형 곡선 잘 나타나고 있고요. 같이 키웠더니요. 잘 보세요. 같이 키웠더니 D는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있어. 근데 C 봐봐. C가 S자형 곡선 잘 나타내는데 대신에 아까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많이 훨씬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갔죠. 네, 환경 저항이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환경 수용력 자체가 아까 요만큼만 수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 수용력이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올려줬을까요? 네, 둘이 같이 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C가 둘이 같이 살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D는 네, 똑같네. 이거 뭐야? 하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이득 보는 관계네. 자, 그럼 C와 D의 상호작용은 뭘까요? 네, 한쪽만 이득 보는 편리 공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나요? 어렵지 않죠? 네, 됐나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재밌죠? 나머지도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2번 문제 한번 가볼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자꾸 지유류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유류. 얘들아, 지유류를 오늘 암호로 합시다. 오늘 암호예요. 수업 암호 나왔습니다. 요걸로 상성평가 과제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지유류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완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유류 같은 건 아닌데 동토층에 숨어있는 지유류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죠? 이거 기념비가 보이죠? 여기가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북단 끝, 그 북극해랑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극해랑 마주보고 있는 그 최북단이고요. 여기가 그 곳이죠. 그 바다에서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북극에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곳이에요. 놀스케이프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또는 이 노르웨이 말로는 노르카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놀스케이프는 우리나라의 뭐 스포츠 등산 브랜드였나? 아웃도어 브랜드로도 들어와 있죠.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겠네. 아, 여기 북극해랑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 이게 북극해와 가까운 곳이니까 굉장히 추운 곳이겠네요. 이 북극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추운 곳이겠네. 뭐가 자라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나무는 보통 자랄 수가 없고요. 관목류가 나타나거나 그거보다 더 심하면 네, 여기가 툰드라 지대가 되겠죠. 실제로 툰드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유럽 땅이 있고요. 여기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 최북단으로 올라가면 보통 사람들이 노르웨이에서 얘기 많이 하는 곳은 여기 있는 피오르드 같은 거 관광 많이 하거든요. 노르웨이 여행 사진 같은 거 쳐보시면 여기 많이 나올 건데 여기 또 모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최북단 여기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놀스케이프 보이죠?
여기가 사람들이 최북단이라고 버스 타고 관광을 많이 갑니다. 여기 가시면은 막 여기 휴게소 같은 거 차려놓고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여기 가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조형물도 있고, 그래서 아, 여기가 최북단이에요 라고 광고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최북단이에요. 여기는 도로가 안 나 있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잘 가지를 못해. 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됩니다. 네, 선생님 갔다 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길이 평평하다길래 그냥 갔거든요. 근데 땅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바위에 약간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지유리 같은 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거를 뜯으려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여기 흙 속에 숨어져 있는 걸 좀 뜯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바위가 있는 이유는 네, 빙태석이겠죠. 여러분들 군집 천이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도 빙하지대기 때문에 빙하가 쓸고 내렸던 그 빙하 안에 이제 쓸려 내려와가지고 같이 들어있던 그 암석들이 퇴적돼서 빙태석 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시면 이 흙이랑 네, 있어요. 그다음에 균류 같은 거, 곰팡이, 뭐 이끼 이런 게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처럼 떨어지고요. 이게 다 같이 흙이랑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간 뿌옇게 보이죠? 흔들어지게 동토층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근데 속에 네. 보면 씨앗 같은 것도 많이 숨겨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옆에 꽃도 자라고 있고. 꽃도 있고 막 신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선생님 이거 눌러보는 영상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여기는 사실 이쪽으로는 지유류가 있고요. 바위를 풍화시키고 있는 지유류가 있고요. 이쪽에는 조금 이제 식물다운 애들이 자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초본까지는 못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자라기에는 여기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다음 뭐 이런 바위들도 있고, 여기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땅이 거의 전체적으로 푹신푹신 스펀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흙이고 장비가 없이는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갔다 왔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영상 찍은 시간이 밤 11시인가 그렇거든요. 대개발적 백야 현상이라서 여기는 그냥 24시간 요 밝기였어요. 네, 여름에 6월달 하지 부근에요. 그래서 하지본에 다녀왔을 때 얼음이 아직 있지만 어쨌든 밝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밤 12시 되니까 밝아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다 자러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눈보라가 막 몰아쳐가지고 눈폭풍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요게 지금 보시면 돌 쌓아놓은 돌탑 보이죠? 이거 왜 쌓아놓은 거냐면요, 여기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가야 돼. 선생님 길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바위 그냥 밟고 가셔야 돼요. 여기 빙태석 밟고.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허허벌판이니까. 그래서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돌탑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돌탑이 보이는 쪽으로 가서 또 다음 돌탑을 찾아서 그쪽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거의 진짜 탐험하듯이 가야 되는 건데, 이 앞에 돌탑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완전 뿌옇게 폭풍우가 아니죠. 폭설이. 네. 생겨가지고 조난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진짜 밤 12시 반인가에 버스가 한 대 지나가서 그 버스를 타러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얻어 타고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에 있다가 그 끝까지 최북단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 사진이라도 좀 더 찍고 더 천천히 나왔으면 그 버스마저 못 탈 뻔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눈보라가 와가지고 다행히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생물이랑 크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갔던 그 도로가 없는 크니브셸로든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고, 여기 가시면 방명록 같은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 왔던 사람들이 하나 다 적어보는 거.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보통 방문하거든요. 뭐 얼마 안 되죠. 그 중에 선생님이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롤스케이프라고 해서 관광버스는 여기로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 내려서 사람들이 여기가 북극 쪽이야 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 북쪽이에요. 북쪽 바다 보시면 여기는 여름에요. 그 하지 때 해가 아예 지지 않아요. 보통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남쪽 바다 갔다가 서쪽을 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 바다로, 여기가 남쪽이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쪽이겠죠?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서 떠서 해가 남쪽 하늘 갔다가 서쪽 하늘 갔다가 져야 되는데,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태양이 밤 12시에 딱 떠 있어요. 새벽에. 밤 12시. 이게 그래서 극지방 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미드나잇 선이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요 해를 보러 선생님도 가긴 갔었어요. 근데 해 보러 간 날 또 눈폭풍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 봤습니다. 꼭 다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모험 좋아하실 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젊을 때 가거나 아니면 아예 나이 들어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지류가 안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우리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지금 2번, 3번 문제 풀었던 친구들 있죠? 네, 1반이었나요? 몇 반이었더라? 네, 가셔도 됩니다. 이제 2번, 3번 암호도 들었으니까 2반이었구나. 2반 친구들은 2반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있죠? 자기 본인 학번이 2반 말고 2반 교실 수업 듣는 친구들은 2번, 3번 문제 풀었으면 지금 가셔서 형성평가 제출하시면 돼요. 형성평가 정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되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생태계 구성하는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분서는 어디에 해당하니? 분서라는 거는 누구지? 뭐 하는 거지? 아, 네네네. 나눠서 사는 게 분서예요. 자, 여기 10번 문제 같이 나는 우리 애들은 여기 살게. 너희 애들은 거기 살아. 다른 종 애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서식하는 거. 요거 분서라고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종과 종 사이에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겠지. 분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디귿은 개체군 내에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개체군 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종 내에서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서는 개체군 간에 군집 내에서 종끼리, 종과 종끼리, 다른 종끼리 하는 거니까 1번 보기는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같은 문제는 풀 수 있겠죠? 되게 쉽잖아요, 요거는. 요건 할 수 있을 겁니다. A, B, C 중에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했지? 네, C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일생 동안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아이들은 어디일까요? 네, A가 아니라 B겠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A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많이 죽는 애들이었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다 같이 거의 죽고 몇 마리만 안 살아남으니까 얘네들은 죽는 것만큼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B, 이 니은 보기 보세요. B가 아니라 A 같은 경우 많은 수의 알을 낳는 어패류에서 주로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디귿만 맞다고 해주시면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 10번 문제 가볼까요? 10번 문제. 자, 세종의 새가 가뭄비 나무에서 활동하는 공간이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했었죠. 너희 종은 여기 살아. 우리 종은 여기 살게. 우리는 그럼 우리 가운데 살게. 종이 다른 새들이에요. 보세요. 종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 다르고 이제 날개도 좀 다르죠. 요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는? 네, 가 같은 경우는 분서라고 얘기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 야, 여긴 내용력이야. 여긴 내용력이야. 그래, 우리 서로 겹치게 하지 말자. 너는 거기서만 먹이 먹어. 난 여기서만 먹이를 먹을게. 요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같은 종류끼리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 네, 요거는 기억나요? 네, 텃새라고 하죠. 텃새. 그럼 텃새가 텃새가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요거 영역. 요거 뭐라고 한댔지?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네, 요거 세력권이라고 한댔어요. 여기 내 땅이야 하는 그 땅 테두리가 세력권이에요. 세력권을 형성하는 거를 텃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는 다 나갔어요. 다음 시간에 개념 완성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수업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간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개념 완성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클래스룸에 올려둘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클래스룸에 올려둘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공부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학력평가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람의 유전부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조금 바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쉬운 단원이니까 좀 기운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성평가 얼마 안 걸려요. 바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준비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